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10월 4일 6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면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국가, 지방, 자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한 용역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국가에 돈을 받고 공급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가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 면세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부동산 공급과 임대에 따른 부가치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 표 하나로 개념을 좀 잘 봐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토지부터 볼게요. 자,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공급한다는 말은 토지를 판매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토지를 사고 팔 때 부가치세를 주고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요, 부가치세의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 토지를 임대를 해준다면 원칙적으로는 가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를 가지고 수익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의 임대도 면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 부수 토지에 한해서만 면세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토지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토지의 임대는 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단, 주택 부수 토지는 면세입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택 부수 토지라는 게 뭐냐? 주택은 건물입니다. 그죠? 근데 그 건물을, 주택이라는 건물을 깔고 있는 그 토지를 주택 부수 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이 만약에 땅이 100평인데 우리가 건물을 30평으로 올렸다. 그러면 건물 정착 면적은 30평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나머지 땅은 70평이란 말이죠. 이런 정착 면적 30평과 그 나머지 70평을 주택 부수 토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 부수 토지는 완전히 모두 면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토지가 1만 평이 있어요. 토지가 1만 평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주택 건물을 20평짜리로 올렸어요. 20평짜리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부호 기한은 전액 비과세 됩니다. 부호 기한은. 두 번째, 만약에 토지를, 그러니까 주택 부수 토지에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토지로 본다면 우리가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세율. 이런 비과세 제도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토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간편하게 어떤 그 주택을 하나 지어서 이런 식으로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부수 토지 범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PPT로 만드는 걸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건물입니다. 건물의 공급은 무조건 가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고 팔 때는요, 부가치세를 주고 받습니다.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파트 상가 1층 편의점 자리를 급전이 필요해서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팔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자, 매수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상가 1층 편의점 자리는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 1층 건물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상가를 팔 때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자, 토지는 면세가 되고요. 건물은 가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보게 되면 자, 토지분과 건물분을 안분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금액의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문제를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시가나 이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에 따라서 이제 건물분을 가세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건물은 공급도 가세, 임대도 가세입니다. 자, 여기 이어서 해볼게요. 토지 공급은 면세, 토지 임대는 가세입니다. 자, 3번. 자, 건물은 공급과 임대 모두 가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4번.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 줄까? 아, 여기 있네요.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면세. 5번째, 모든 주택의 임대는 면세. 자, 이 주택의 임대가 왜 면세가 되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네. 주택가 B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주택이라는 토지도 면세, 건물도 면세. 아셨죠? 임대는 주택과 관련된 임대는 다 면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공급은 뭐예요? 그렇죠. 85제곱미터가 초과하는 것. 그거는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가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임대는 가세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주택 규모와 무관합니다. 아셨죠?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임대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요거 자료를 좀 만들어 봤어요. 요걸 먼저 꺼야 되나? 요걸 먼저 끄고.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부수토지를 구분할 때는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으로 구분을 좀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1000제곱미터, 약 한 300평이 넘는 300평이 넘는 어떤 그 땅에다가 주택을 100제곱미터, 약 한 30평이 넘는 그런 건물을 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000제곱미터에다가 100제곱미터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900제곱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아 있는 땅도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걸로 규정을 해서 가세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주택의 임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면세예요. 요거는 규모를 고려한다 안 한다? 그렇죠. 이거는 규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건물의 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치세 가세 문제가 없습니다. 자, 토지 임대는요. 자, 토지 임대는 우리 어떻게 배웠나요? 주택의 임대도 면세, 그리고 주택 부수 토지도 면세예요. 근데 이 면세를 할 때 900제곱미터 다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임대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면세되는 주택 임대 토지 면적을 계산을 먼저 합니다. 면적을 아래 산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이 우리가 면세해주는 토지의 면적입니다. 초과분은 가세가 돼야 되겠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5배수를 적용을 하고요.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수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이 1번이 무엇이냐? 총 토지 면적입니다. 1000제곱미터네요. 자, 1번 총 토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우리가 토지 면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도입니다. 한도. 자, 그리고 요산식을 적용합니다. 자, 맥스. 자, 주택 면적과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면적이 100이고 그리고 주택 정착 면적이 100입니다. 이게 1층 단층이라서 그런 거예요. 1층 단층이라서 100이 되는 거고, 층수가 높아지게 되면 요 앞에 숫자가 이 주택 면적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 곱하기 5 하니까 5배수, 도시지역이니까 5배수를 적용해서 500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과 500 중에 큰 것 하니까 500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랑 500제곱미터랑 둘 중에 작은 것 해서 500제곱미터만 면세가 되고, 나머지 땅은 가세가 되는 여기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여기 가세가 되는 면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부가치세를 내고 5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1층 단층짜리는 계산하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총 면적에다가 정착 면적의 5배를 곱한 것 중에서 작은 금액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겸용주택이라든가 또는 층수가 있는 주택은 복층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는 시간 관계상 겸용주택 요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도시지역이고요. 그 땅이 1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주택은 50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상가도 50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요 바닥 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가 되겠다. 그죠? 100제곱미터가 되겠다. 그죠? 자, 우리 건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건물은 어떻게 되죠? 자, 주택 건물. 요 부분은 당연히 주택이니까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요 상가 부분 있죠? 요 상가 부분은 가세가 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요 상가 부분은 가세가 됩니다. 이렇게 요 부분은 자 건물분 이렇게 이렇게 가세 네. 자 건물 부분을 확인했고요. 이제 토지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 산식은 똑같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금액입니다. 자 1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총 땅이 1000제곱미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올라간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100제곱미터입니다. 이 100제곱미터 중에서 토지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5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100제곱미터는 이렇게. 그래서 안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의 총 토지 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500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식입니다. 자, 두 번째 상식은 이것도 동일합니다. 도시지역 내기 때문에 5배수를 곱하면 되고요. 자, 주택 면적. 자, 지금 1층입니다. 복층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주택이 50이죠. 주택이 50이죠. 5배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250이 나옵니다. 그러면 500과 250 중에 작은 250제곱미터가 면세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차이 면적 750제곱미터다. 그죠? 이것은 가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이렇게 가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봤어요. 요거는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세 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면세는요,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사업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공제받는 일반 사업자가 된다는 거겠죠. 자, 하지만 이 면세를 포기할 때 아무나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면세 포기 대상이 있습니다. 면세 포기 대상이요. 자, 첫 번째 어떤 거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제한 또는 용역을 취급하는 사업자들 있죠. 왜냐하면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빨리 면세 포기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물론 그 사업자도 유리하지만 우리가 면세 포기 다음에 요거 비교까지 공부를 하고 살펴볼 한수효과, 누적효과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소비자 또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리한 우리 이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제한화 또는 용역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별 의미가 없는데요. 우리가 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 목적상은 좀 알아가 줘야 됩니다. 자, 이런 학술 연구단체, 이런 연구단체 같은 것들이요. 실비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있죠. 이런 것들은 면세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면세 포기 절차는요. 요거 면세 포기 신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면세 포기 신고서를 그냥 제출하고 그리고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사업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세 포기서를 제출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세 포기는 시기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과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라. 언제까지 신청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면세 포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면세를 포기하고 나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자, 면세 포기를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런 거하고 달라요. 뭐 면세 포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뭐 가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있는 게 아니고요. 신고한 그 날부터 3년이니까 요거를 조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 포기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제는 부가세법상 일반 가세 사업자와 동일하게 의무와 의무와 협력 의무를 이행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영세율과 면세를 한번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시험 문제의 단골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영세율과 면세 특징이 다릅니다. 그죠? 영세율은 소비지국 가세 원칙, 외화 혜택을 위한 수출 장려,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완전 면세. 그죠? 그리고 면세 제도는 불완전 면세. 왜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역진성 완화. 왜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부담을 하는 역진성 완화. 네. 그리고 영세율 대상이 되려면요. 자, 수출, 그리고 수출로 간주하는 것, 그리고 우리 어, 그, 외국 항해 용역들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뭐 외교 공간이라든가 또는 어떤 미군 부대에 공급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면세는 뭐 복리후생, 기초생활필수품, 뭐 이런 것들. 자, 납세 의무자. 영세율은 일반 가세사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매출세액입니다. 자, 영세율은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세를 하기 때문에 0%를 적용하면 세액이 0입니다. 자, 면세는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죠? 세액이 0이 아니라, 세액은 0이 맞지만 윗단계가 다르죠. 그죠? 일단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이지 0의 세율로 가세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세액은 0은 맞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달리 여러분들이 취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매입세 공제. 자, 영세율은 가능하고 면세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라고 하잖아요. 자, 포기 여부. 자, 영세율은 포기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영세율 대상이 되면 그냥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영세율 대상이 아니면 네,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포기라는 게 없죠. 네, 자기가 뭐 영세율을 선택적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보인 거죠. 네. 자, 면세는 네, 포기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자, 포기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디 있지? 자, 요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면세사업자의 한시효과, 누적효과 요거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가정을 우리 부가가치는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업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 사업자가 있어요. 이 A 사업자는 가세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B 사업자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B 사업자가 있어요. 이 B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면세 사업자가 껴 있으면 이런 한수 효과와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사업자가 있어요. 자, 이 시사업자도 가세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소비자는 이 시사업자한테 매입을 또는 사용 소비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요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A 사업자는 가세 사업자입니다. 자, 가세가 되는 교육용 교구를 만들어서 이 B 사업자는 허가받은 교육업체입니다. 이 허가받은 교육업체에 공급을 하고요. 자, 이 B 사업자는 이런 교육 용역을 C 사업자가 동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자인데요. 여기서 가세되는 우리 교육 동영상 컨텐츠 제작 용역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B 사업자만 면세고 A 사업자와 C 사업자는 가세에 해당된다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는 1,000원입니다. 자, 이 부가가치는 1,000원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면 그게 부가가치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1,000원, 요 차익도 1,000원, 요 차익도 1,000원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A 사업자가 이 B 사업자한테 1,000원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B 사업자는 매입세액 요거 100원을 부담을 할 거예요. B 사업자는. 그러니까 A 사업자가 B 사업자한테 공급을 할 때는 부가세법상 가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 100원을 더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B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입액으로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이 1,100원이 매입액이 돼버립니다. 매입액. 그리고 나서 마진 또는 부가가치 1,000원을 남겨놓고 1,000원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C 사업자한테 2,100원에 공급을 해버립니다. 2,100원에. 자, 이 C 사업자는 매입액 2,100원을 부담을 합니다. 면세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겠지요. 자, 그래서 이 C 사업자는 마진 1,000원을 남겨놓고 3,100원에 우리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최종 소비자는 3,100원이라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10%인 310원을 주고 총 3,310원을 C 사업자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각 사업자별로 우리 부가치세가 어떻게 납부가 되고 공제를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 사업자는 이 교육용 교구를 원재료를 어떤 그 매입액이 들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료로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매입액이 없겠죠. 오로지 B 사업자한테 공급을 할 때 공급가액 1,000원에다가 매출세액 100원을 더 받아서 1,100원을 받을 겁니다. 이 1,100원에서 1,000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로 납부를 하시고, 요 100원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100원을, 이렇게 100원을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A 사업자는요. 자, 우리 B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1,100원을 우리 A 사업자한테 주고 부가가치 1,000원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2,100원에다가 넘겨줬습니다. 2,100원. 자, 여기에 부가세가 없겠다. 그죠? 순수하게 2,100원만 받을 겁니다. 순수하게 2,100원. 자, 그러면 매출세액도 없고 0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면세이기 때문에 매출세액 자체를 안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0이 아니고 매출세액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매출세액 자체가. 자,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니라 그냥 불공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면제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C사업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사업자는 최종 소비자한테 어떻게 해요? 3,410원을 받을 거예요. 자, 3,410원을 받는데 3,100만 원은 매출액이고 그리고 매출세액으로 310원을 더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면세 용역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액은 준금액 2,100만 원이 맞지만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죠. 310원만 우리가 납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C사업자는 310원, A사업자는 100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부가가치세의 어떤 부담 담세자라고 하죠. 자, 담세자는 자, 최종 소비자입니다. 자, 지금 최종 소비자가 얼마의 세금을 부담했나요? 31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310원. 그래서 C사업자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C사업자한테 줬습니다. 자, 31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자, 근데 국가의 부가가치세 자, 세수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A사업자. 자, A사업자한테 100원을 수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 C사업자에게 얼마요? 310원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계가 얼마였냐면 410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언제나 부가가치세는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국가의 세수입이 410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국가가 예상한 부가가치세 세수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세수입이 증가를 해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한수효과 또는 누적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국가는 예상 세수입이 200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 왜 200원이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국가 예상 세수입은 200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자, A 사업자의 부가가치 1,000원에 곱하기 10%니까요. 그러면 100원이 되겠죠. 자, B 사업자의 부가가치 1,000원이지만 얘는 면세잖아요. 그러니까 0원이 되겠죠. 자, C 사업자의 부가가치 1,000원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거 2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3교시에 다시 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